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서울 송파갑 김웅 의원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불출마 배경은 두 가지인데요. 국민의힘은 민주적 정당이 아니다. 공천권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데 동참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당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고 강조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탈당을 공식화했죠. 탈당 메시지 보니까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독점 정치 구도가 대한민국을 질식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마의 편이다를 인용하면서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밝혔는데요. 요즘 같은 정치적인 난세에 많은 사람들이 소신을 밝히고 영웅 행세를 합니다만 옥인지 돌인지는 금세 탄로가 나게 마련이죠. 진심이 어디 있는지는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옥석을 가려내는 건 오로지 국민들의 몫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불어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월요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최근에 법원이요, 지난 2009년에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가해자 재판 판결에 대해서 재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여수시 정치권에서 사건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순천지청에서 차장검사로 근무했던 김혜지 의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올 4월 총선 전남 여수 을선고구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예비후보가 최근 법원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과 관련해 당시 순천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했던 김혜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계원 예비후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혜재 의원은 이 당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백씨 부녀를 부적절한 성관계 사실이 들키자 가족을 살해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을 찍었고 검찰은 백씨 부녀를 기소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김혜재 국회의원은 사건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였고 직접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브리핑을 했던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상당한 관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원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 정권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왔는데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며 김혜재 의원은 이번 재심 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만약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재심 결정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된다면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인데 해당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상태로 15년째 형을 살아온 두 명의 피의자들 현재 형 집행이 중지된 상태예요. 네, 지난 1월 5일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09년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존속 살해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백모 씨와 백 씨의 딸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백씨 부녀는 이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먹여 부인과 주변인 한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이유 가운데 검사가 유도신문을 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고 두 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일단 형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이 재판부의 이번 재심 결정에 대해 조계원 예비후보는 과연 김혜재 의원은 사건 당시 차장검사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아니면 화제가 된 사건의 성과를 내는 데 집착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혜재 의원에 대해 비난 입장을 냈습니다. 조계원 예비후보는 백씨 부녀에 대해 최종 무죄가 선고되면 김혜재 검사는 남은 일생 동안 사죄하고 살아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혜재 의원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결과를 지켜보는 게 도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더 확장이 될지 아니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최근 이 시간에 광양 상공회의소 회장 선출 관련해서 선출 방식 두고 후보들이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에서요. 매년 신년 초에 개최하는 신년 인사회를 올해는 개최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새해 첫 주를 맞아 전남 동부권 상공회의소들이 잇따라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광양 상공회의소가 신년 인사회를 열지 않아 지역에서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순천 상공회의소와 여수 상공회의소가 각각 2024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지만 지난해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겸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던 이 광양 상공회의소가 올해 신년 인사회를 생략했습니다. 이 지역 일부에서는 광양 상공회의소의 이번 신년 인사회 생략이 곧 있을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둔 이 후보들 간의 내용 때문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 2011년 8월에 개소한 이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있었던 2021년과 22년 두 회를 제외하면 이번 생략이 처음입니다. 매년 해오던 행사를 뚜렷한 이유가 없이 취소를 했다면 당연히 회원사들 입장에서는 회장 선거 여파 때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광양상공회의소는 현재 제6대 회장 선출을 위한 상공회의소 의원 선거 공고를 예정했습니다. 하지만 추대 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 후보들 간 이해관계가 얽혀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의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로는 김재무 주식회사 GL테크 대표와 남은호 주식회사 태정종합건설 대표, 우광일 주식회사 거양엔지니어링 대표, 이용재 주식회사 백제 대표 등 총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후보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과 시장 후보 경력이 서로 겹치면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정치 선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신년 인사가 무산되고 출마 후보들 간의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지역 일부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이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가 이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지역민들 보시기에. 알겠습니다. 자, 순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순천시가 관내 호흡기 질환 감염 확산 속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독감과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어요. 네, 순천시 보건소가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독감 환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올해 인플루엔자 독감 질환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 보건소가 집계한 이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독감 환자가 1,150명으로 지난해 467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며 최근 호흡기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는 동절기 유행 시기를 맞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과 인플루엔자 독감,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좀 진정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 겨울철 독감을 코로나19보다 더 지독하게 심하게 앓았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순천시는 지난달에 관내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입원 환자가 지난해 대비 1.4배 늘었고 인플루엔자 독감 역시 1년 내내 유행하고 있고 겨울철 들어 더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은 이 폐렴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이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건강이 취약한 계층은 겨울 재유행이 오기 전에 서둘러 코로나19 신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매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영 의원부터 이번 주 연결하도록 하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먼저 근황 여쭙겠습니다. 예, 계속 지역하고 서울하고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국회 일정들도 쉬지 않고 계속 좀 있어서 일정 처리하고 또 틈 나는 대로 내려와서 지역에서 많은 분들 찾아뵙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현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 그 선거법상에 이제 저희가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 선관위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바에 따르면은 90일 전에 이제 그 출마를 하실 분들은 고정 출연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예. 재선 도전 의지를 밝히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예, 아직 밝히지는 않았고요. 예. 현역 국회의원들은 1월 10일까지 그 의정보고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이제 그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후에는 예비후보도 등록하고 출마 선언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하실 계획이세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방송이 마지막이 되겠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말미에 또 좀 소회를 할지 좀 여쭤보도록 하고 그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민주당 이슈부터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오늘 나온 이슈들 먼저 살펴보면 이상민 의원께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셨어요.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되게 좀 안타깝고요. 이제 이상민 의원이 그때 민주당을 탈당할 때부터 원칙과 상식에 있던 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제발 국민의힘 들어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다른 목적 때문에 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으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본인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말았고요. 예. 사실 이상민 의원은 예전에 이제 자유선진당 그 이해창 대표 거기도 이제 참여했던 적이 있었듯이 사실은 글로 가시는 것도 그분의 정치 성향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닌 거는 같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민주당을 위해서 쓴소리 하셨던 분이 글로 또 바로 넘어가시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의 이름이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거론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안 여쭐 수가 없는 분이어서 첫 번째로 좀 질문을 좀 드렸고 또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그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피습을 당하신 이후에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의료계가 오늘 고발 조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헬기를 사용해서 서울로 이송한 걸 두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예, 예.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자체가 새해부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사건의 핵심이 생각과 의견의 차이를 폭력과 해모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치 테러였다는 거고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피습을 당한 환자의 건강,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돼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를 벗어나서 빗개선채 정쟁의 도구로 자꾸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워요. 사실 그게 이제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는 피의자의 당정 문제 아니었어요. 예. 이 문제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거나 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나중에 이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왜 옮겼느냐 그리고 전원을 하는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한 게 특혜가 아니었느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고 급기야 고발까지 이어졌는데요. 예. 저는 이거는 원래 사건의 본질적 핵심들을 좀 벗어나서 자꾸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하.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듣는 걸로 하고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좀 나왔던 게 그 이낙연 신당이 조금 주춤하더니 이제 본격화하는 양상이거든요. 그 호남 지역의 혹은 호남 지역의 의원님들의 반응은 여전히 좀 지난주와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그 사이에 좀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시기는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통합의 시기다. 반드시 통합하고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서 총선에 임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갖고 있어서요. 저도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 생각 변화를 말씀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그럼 더 여쭐 말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준석 신당 쪽과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되게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분이긴 하나 예. 그 사람 철저하게 국민의힘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고 대선에서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하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안 해본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식의 조합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또 다음 이야기가 그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난주 행사했어요. 민주당의 이제 대응에 좀 집중이 되는 모양새인데 일단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방침은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까? 그 검토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게 대통령 가족의 범죄 행위를 조사할 특검에 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뭐 이런 논의들이 내부적으로 있고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피습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복귀를 하셔야 이 방침도 정해집니까? 꼭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재명 대표 어쨌든 피습 문제가 조금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마무리된 연후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이재명 대표의 복귀와 직접 연관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여쭤봤냐면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거부권이 이제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뭐 네 번째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 때마다 민주당의 대응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놀라운 뉴스도 아니게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바로 나온 건 좀 놀랍긴 했었는데. 뭐 그거는 이제 하여튼 1초도 안 기다리고 거의 막 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예. 국회가 통과시킨 안건에 대해서 검토조차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번에 쌍특검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 60%가 훨씬 넘는 국민들이 그렇게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몰두한 거잖아요. 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법안 처리는 국회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고유권한은 마음대로 사용하고 상대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침해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거부권이 반복되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절망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느끼세요. 저희도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 제도상 어쩔 수 없는 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저희가 좀 호소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야당에 좀 더 힘을 주시라.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저 무도함을 어쨌든 더 견제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힘을 주시라는 호소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예. 국민들이 한 번 더 야당에 힘을 좀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을 잘 모아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좀 저지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민주 당내에서도 참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그 이후에 그래도 대통령실이 여론에 좀 신경이 쓰이는지 제2부속실 설치를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예. 여론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저는 어떻게 뭐 보십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제2부속실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 야당에 그렇게 주장했던 게 대통령 부인의 행적이라고 하는 건 공적 행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적 영역에 넣고 통제할 부분 통제하고 그 국민들에게 공개할 건 공개하자고 했던 건데 지금까지는 계속 그거를 사적인 영역에 놓고 혼자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해왔다가 이번에 이제 이것 때문에 그 특검법 때문에 좀 곤란한지 이게 갑자기 이부속실 문제를 꺼냈는데요. 저희는 뭐 이부속실 문제는 당초 주장했던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결국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동기로 시작되는 일은 이후에 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좀 비판적으로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지난주에 선거구 정상화 촉구하는 기자회견 예고하셨고 예정대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분위기가요. 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이 조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러니까는 순천의 분구가 좀 어려운 분위기인가 싶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의례적으로 촉구하는 행사였던 건지 요 내용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4년 전하고 똑같아서 그렇잖아요. 4년 전도 선거지 획정하는 순천을 단독 분구하는 거였고 영암무안 신안의 선거구를 없애고 이걸 이렇게 다른 데 갖다 붙이는 방안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의 그 저항에 부딪혀서
순천시 해동면을 광양 곡성구례에 붙이는 아주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 됐던 것인데 이번에도 하필 중앙선관위에서 넘어온 안이 똑같은 방식이어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선거구 안대로 하자라고 중앙선관위 안대로 해야 된다. 최소한 이 지역에 관해서만큼은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어쨌든 이게 국회의원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좀 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야 전남은 지금 현재 21대 국회처럼 그냥 가면 어때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 순천이 전남 제1의 도시고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이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원칙대로 하는 것, 원리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고 그게 갈등을 가장 줄이는 방법이다. 현재 국회의원 몇 명의 이해관계에 이렇게 매몰돼서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도 따로 계속 좀 해왔었고 이걸 공식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럼 뭐 선거 제도, 선거구 개편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이게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어서요. 예. 아직은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뭐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 없어요. 진척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지난번에 중앙선관위 안에 대해서 전국적 안에 대해서는 반대다. 예. 그런데 이쪽 전남 안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그런 입장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선거 제도부터 우선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 역시 선거구 획정 역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지난 2020년도에도 39일 전에 선거구 획정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우선 선거 구민들이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가 누구일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단해볼 시간적인 여유를 못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예.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들 역시 어느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될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되니까 이건 피선거권에 대한 침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 하고 조속히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 의견은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야 간에 워낙 견해차가 심하니까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야겠습니다. 그 대학 신입생 모집이 올해도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 대학에서는 수시에서 최소 2만 5천 명을 못 뽑았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지난해보다 5천 명이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대안이 좀 있겠습니까? 2002년도에 그때 당시 태어났던 출생자 숫자가 확 줄었어요. 그전보다. 그랬더니 2022년도에 신입생 충원율이 지방대학들이 툭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때 이후 이제 앞으로 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르는 그 효과일 수 있는데요. 인구 감소에 따르는 이러한 그 신입생 충원율 저하의 효과가 지방대학에 주로 나타나는 게 문제지요. 그래서 지방대학이 계속 위기에 처해 있다. 근데 지방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의 위기라는 거를 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구 감소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이 문제는 또 별도의 계획들을 가지고 좀 풀어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방 대학을 빨리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찾아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부터라도 그 서울에 있는 주요 사립대 수준의 1인당 교육비를 좀 투여하자라고 하는 의미의 서울대학교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저희 이제 공약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방대학에 대한 좀 더 과감한 투자와 지방대학이 그렇게 좀 활성화돼야 지역 기업들이 인재를 찾아서 그 지방대학 주변에 모일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대학의 가장 중요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서두에 이제 그 출마 의지를 밝히셨기 때문에 뭐 털어보러 이제 총선 전에 마지막 방송이어야 할 것 같은데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잠깐 뭐 멈춰가는 것 고정으로 그 방송에 출연하신 거는 처음이었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예. 아니 이제 그 전에도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 했었는데요. 예. MBC처럼 큰 방송은 처음이었어요. 고정적으로 한 건. 예. 어떠셨습니까? 소회가 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거 털어블을 처음 시작했던 게 2022년 8월 12일이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예.
1년 5개월 정도 매주 라디오로 지역 청취자들을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권과 지역의 소식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저는 가졌었고요. 다만 정치권에 대해서 기쁘고 반갑고 희망 어린 그런 이야기보다는 안타까운 이야기, 비판적 견해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트러블을 잠시 중단하는데 총선 이후에 혹시 기회를 주시면 다시 청취자분들을 만날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국정 운영을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합승하는 게 정말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는 생각 정도를 가지고 저희는 임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빨리 정상궤도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기 위해서 그 총선 승리에 저도 그 역할을 좀 담당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는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예. 그 1년 5개월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말씀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많은 저한테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털어불어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정치 시사 토크 털어불어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함께 하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천하람입니다. 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너무 근데 기뻤던 게요. 저희가 이제 당원 모집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조직력을 가동하고 종이 당원을 받고 이런 거 없이 온라인으로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만 당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벌써 43,000분이 넘었거든요. 어제 4만 명 넘었다는 걸 밤에 본 것 같은데. 네네, 또 그새 한 3,000분이 또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또 신당에 와서 출마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 면담 요청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서 몸은 고대도 그래도 제가 이거 완전 망할 정당에 오진 않았구나. 네,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약간 그렇게 해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 당 이름은 언제 정합니까?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개혁신당이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창당 절차가 너무 빨리 마무리가 돼가지고 개혁신당 그대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고도 이제 다른 어떤 미래가 들어가는 몇몇 후보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1월 20일 즈음 되면 창당을 완료할 것 같아서 네, 그때 되면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을 못 정하고 있는 게 아직 정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누가 어떻게 합류할지 몰라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예. 그냥 원래는 저희가 생각했던 미래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개혁신당이 입에 좀 잘 붙는다, 그리고, 성향이 잘 맞는다 해서,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야기를 먼저 주셔서 제가 이제 떡밥을 물어가지고 이야기가 좀 길게 했습니다만. 잘하셨습니다.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되는 게, 선거법상 저희가 총선 전 마지막 방송인데, 전제하면 출마하면이 전제가 네. 등록을 하시면인데 출마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출마를 안 한다 그러면은 아마 43,000명에 이르는 개혁신당 당원들이 저에게 딱밤을 때리실 겁니다. 43,000대 맞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는 할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정 출연 어렵지만 또 띄엄띄엄 나가는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가끔씩 불러주시면은 또 재밌게 이야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구예요? 비례대표예요? 아직 정한 게 있으십니까? 저는 순천 출마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계속 같이 저희 창준이 하는 멤버들은 약간의 전략적인 모호성을 좀 남겨놔달라 계속 하고 있고 또 지금 합류하는 분들도 당 합류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이준석 천하람은 어디 출마해요가 많아요. 그러겠죠. 딱 이렇게 어느 지역입니다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열어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당연히 순천 출마 제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개혁신당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합류를 비롯해서 뭐 현역 의원들의 합류 의사 지금 뭐 업데이트된 게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광주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 신경민 전 의원이라고 계세요. 예, 그래서 예. 그분이랑 저랑 제3지대 내지는 뭐 정치혁신 이런 거 관련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이낙연 대표 측의 신경민 전 의원은 조건 없이 또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셨고, 뭐 연대 가능성이나 대화의 문은 다 열어놨는데 아직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라는 것이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 모습을 우리도 봐야 되고, 그리고 해서 시너지가 나고 상호 보완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연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연대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 연대가 돼야 된다라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민들께서 보시더라도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뭔가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게 결합을 하더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은 다소 좀 생뚱맞게 느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차근차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 개혁신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요즘에. 네. 안철수 의원은 뭐 이삭죽기라는 또 표현을 쓰셨고, 뭐 또 네. 이런저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뭐 제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완전히 진공 상태에서 정말 참신한 시민들만 모아서 선거 치르고 싶기도 합니다. 그게 약간 쉽지가 프랑스의 않죠. 마크롱 모델 같은 건데,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마 안철수 의원께서 다시 또 현역 의원들이 안 오는 걸 보니 저 당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실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이상과 그렇죠.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기가 사실 쉽지 않고요. 근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천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삭인지 알곡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고민하실 겁니다. 저희는 아마 이번 총선에는 알곡 줍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 지금 각 당에서 나름대로 소신 있게 용기 있게 의정 활동하시는 분들이 뭔가 용산이나 아니면 소위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타겟이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런 양당의 좋은 소신파의 알곡들을 모실 수 있다면은 오히려 저는 후보 경쟁력 면에서나 아니면 향후 의정 활동의 질에 있어서나 더 앞설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곡 표현하셔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오늘 그 김웅 의원께서 불출마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알곡이 떠나가는 거죠. 당내 소신파는 오히려 불출마에 뭐 여야 가리지 않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맞죠. 오영환 의원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시계를 돌려보면은 표창원 의원도 그랬고요.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저도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김웅 의원께서 개혁신당에 오셔가지고 좀 손을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김 의원은 본인이 불출마를 함으로써 당이 더 극우화되는 거를 최종적으로 좀 막는, 극우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호소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것도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으로서 존중받을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좋은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불출마를 하거나 정치권에서 떠나가고 권력에 줄 서는 분들만 자꾸 남게 되는지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개혁신당이 이런 상황을 깨는데도 정치혁신에 있어서도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웅 의원은 순천 출신이신데 불출마하시면은 그 개혁신당에서 영입 제안합니까? 근데 이제 본인께서 지금 당장은 탈당 안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귀찮게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당연히 저희는 본인께서 결정하신다면은 저희도 대화를 나눠볼 겁니다. 연료는 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또 오늘 나온 뉴스가 그 이상민 의원께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셨잖아요. 예. 이상민 의원은 이삭입니까? 알곡입니까? 보시기에. 원래는 알고 계신 분이신데 제가 오늘 이상민 의원 아침 인터뷰를 보면서 좀 실망했던 지점은, 예. 본인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코멘트를 피하셨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피하시고 국민의힘 당론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처음 들어왔으니까 좀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는 참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상민 의원을 모시려고 하는 게 그냥 자연인 이상민 하나를 국민의힘에 더하는 취지는 아닐 겁니다. 뭔가 더 중도적인 색채가 있고 좀 다른 목소리를 내줄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아니면 한국 정치 전체를 보더라도
그 시너지가 있고 의미가 있는 어떤 영입이 되는 것인데 오시자마자 하루 만에 국민의힘 색채와 완벽하게 동화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영입인가?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아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선거제 확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네. 뭐 수싸움이 뭐 이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선거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합니까? 우선 저희는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거대 양당에 구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공부를 잘하면 된다 생각하고 저희가 지지율을 높인다면은 어떤 제도가 되든지 크게 상관없다. 왜냐하면은 연동형이 되더라도 양당이 또 위성정당 만들면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저희는 저희 자체적인 체력을 키우고 지지율 높이는 거에 집중할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그와 별개로 우리 순천의 선거구를 포함해서 좀 빨리 확정을 하고 그리고 원칙에 맞는 선거구 획정이 있어야 된다. 또 그러려면은 선거 제도가 확정이 돼야 선거구 획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빨리 좀 결정을 하자. 사실은 저도 매우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순천 출마 여부도 순천의 분구 여부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비례 제도뿐만 아니라 순천의 그 정상적인 분구를 포함해서 좀 제대로 된 좀 신속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강하게 촉구합니다. 예. 그 순천의 출마 여부가 최근에 지역에서 방송국이나 뭐 신문사나 여론조사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족스러운 수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너무 직접적인 질문 아닙니까? 이거 돌직구 아닙니까, 너무? 늘 저희가 그랬죠, 뭐. 네, 솔직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직 저는 I'm still hungry고요. 아직 예. 배고프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개혁신당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제가 순천에 출마했는데 굉장히 좀 높지 않은 낮은 득표를 혹여나 기록을 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저 개인의 좀 실패이기도 하지만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좀 맥이 풀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지역에서나 또 전국적으로나 개혁신당 지지율도 높이고 제 개인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어느 정도 이게 의미 있는 어떤 성과, 당연히 당선이 최선이겠습니다만은 낼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이 될지 여부도 아마 고려 요소가 솔직하게 될 겁니다. 예, 자꾸만 전략적으로 모호성을 취하시니까는 돌직구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렇죠. 근데 너무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멋지게 그렇죠. 하잖아요. 예. 지역 이슈 얼마나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천에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좀 회자가 되고 있어요. 대법 확정 이후 11년 만에 재심 결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사실은 변호사가 본업이기 때문에 네네.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또 재심을 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겠죠. 재심 전문 변호사님 그런 훌륭한 분들만큼 아니겠지만 저한테도 재심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계시는데 재심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아마 이 사건이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오고 2심이랑 3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이제 뭔가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이라든가 여러 수사기법성의 문제점들을 인정을 해서 재심 절차에 돌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재심에서 기존의 유죄와는 좀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수의 또 정치인을 포함해서 이 사건과 연관이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또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쟁화가 이미 되고 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사건이? 저는 미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총선 전에 이제 털어보라 마지막 방송이 됐다는 걸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출마하시고 그만하고 이런 걸 이제 여러 번 했었잖아요. 코너 이름도 바뀌고 4년 동안 해왔는데 네. 털어보라라는 이름으로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소외를 좀 느끼시는지 여쭐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전국 단위 이슈와 지역 이슈를 균형 잡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도 너무 소중한 기회고 우리 이용선 아나운서께서 또 마지막 날까지 또 이렇게 직구를 잘 던져주셨기 때문에 제가 배틀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총선에
혹여 말루 홈런을 친다면은 그것은 다 우리 털어불어 덕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참 너무 아무튼 감사한 마음입니다. 선거 잘 치러놓고 또 그 전에라도 또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털어불어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나주시가 지난해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 출연을 시작함에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혁신 성장 허브를 구축하게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이 발전기금 조례는 사실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성과를 다른 지자체에 돌려줌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고 또 시도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 이 기금의 주된 목적인데요. 이 발전기금 조성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를 지원으로 매년 50억을 조성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남도와 광주시 또 나주시는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지난 2022년 업무 협약 후 이듬해 기금관리위를 꾸려서 기금 조성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은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광주와 전남 지자체 55%를 또 빛가람 혁신도시 정규여건 개선과 현안의 45% 정도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제 기금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나주를 거점으로 한 명품 자족도시 건설과 또 해묵은 현안 해결까지 광주 전남 상생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남도가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로 3억 3천만 원을 확보해서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요? 예, 이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하면 심뇌혈관 질환을 효율적으로 예방 관리하고 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 연구기관이죠. 연구소 설립은 민선 7기부터 쭉 도지사 공약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74억에서 1,001억 원으로 증액하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 16년간 노력의 결실을 이제 본 셈이 됐습니다. 전남도는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고 또 올 국비를 확보한 만큼 행정 절차를 질병청과 빠르게 협력해 이제 추진에 들어가는데 사실 이 심뇌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 또 국내에서도 암에 이어 심장 질환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죠. 고령화에 따라 질병 부담은 그만큼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뇌혈관 연구소는 장성 나노산단에 2029년까지 1,001억을 투입해서 국가 자원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국립연구기관으로 설립이 됩니다. 예. 또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자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돌아보는 100년 또 나아가는 100년을 주제로 기념식을 가졌고요. 여기서는 국민과 함께했던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희망과 또 삶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 공개되는 등 기념 행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며 김대중 정신을 토대로 국민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기념식 후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영화 길 위의 김대중을 특별 무료 상영하고 12일까지 도청 윤선도에선 대통령의 일상 사진과 함께 옥중 서신이나 노벨 평화상 수상 메달까지 이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도 열려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남도는 인동초의 봄 창작 국악 공연과 기념 다큐 전국 방영 등 김대중 탄생 100주년 분위기를 이어갈 기념 사업도 조만간 진행이 돼 김대중 정신을 잇는 행사가 지금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또 전남도가 올해 노인 일자리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역대 최대 폭인 7,000개를 늘려서 6만 4천 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초고령 사회와 또 신노년 시대를 맞아 올해도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이 됩니다. 우선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력과 경륜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익활동형부터 사회 서비스형 또 민간형 일자리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는데
공익활동형 하면 노노케어나 공동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증진 활동을 하는 일자리로 보면 되고요. 참여자에겐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월 29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사회 서비스형은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서 전문 서비스 활동을 펼치는데 월 76만 원을 받고요. 그 밖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이나 또 시장형 사업 초기 투자비 지원, 또 어르신 생산품 판매 촉진 지원 등 다양한 도 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도 발굴에 지원하는데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의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올해 수출 목표를 450억 달러로 정하고 32개 사업에 88억을 지원한다고요? 예, 전남도가 중소기업의 세계화와 또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수출 전략에 따라 신시장 개척과 또 다변화를 위해 시장 개척단 파견과 함께 국제식품 박람회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 계획입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 또 일본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시장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요. 그리고 청년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과 해외 규격 인증 지원 등 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게 됩니다. 2023년 들어 지난해 11월까지 전남도 누적 수출액을 보면 373억 달러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한 18.7% 줄어든 규모에서 앞으로 수출 유관기관과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이에요. 완도에 들어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반가운 소식이죠. 이번 에타 대상으로 선정된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국비 1,441억 원이 투입돼 올해 에타 통과를 위해 전남도가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이제 에타가 통과되면 완도 청해전 유적지론에 2029년에 이제 개관이 되는데 그동안 전남도는 서남해안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을 위해 정부와 또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왔는데 이번 대상 사업에 선정돼서 마침내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공개돼 오르게 됐습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